나의 시어머니, 3년 동안 시동생의 보모 노릇을 강요당했다. 설날 당일이 막 지났을 때였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민준이 내일 여자친구 데리고 집에 온다. 설 다음 날인 내일은 너희 친정에 가지 말고 남아서 손님 맞이 음식 준비하는 것 좀 도와라. 나는 전화기를 쥔 채 옆에 놓인 내일 친정에 가져가기 위해 이미 포장까지 마친 명절 선물 꾸러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불길이 머리끝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결혼 3년,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이 굴레는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설날 당일 저녁, 남편 박지훈과 나는 막 저녁 식사를 마친 참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설날 특집 프로그램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경쾌한 음악과 웃음소리가 우리 부부의 작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남편은 귤을 까서 한쪽씩 내 입에 넣어주었다. 귤은 달콤했고 과즙이 목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내일 처가에 가져갈 홍삼 세트 잊지 않게 트렁크에 넣어두라고 나한테 미리 말해줘.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입안에서 귤을 오물거리다 웅얼거리듯 대답했다. 알았어요, 서방님. 박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다. 나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점심 전에는 친정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께서 분명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실 테지. 내가 만든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노래를 부르시곤 했으니까 1, 2, 바로 그때였다. 박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날카로운 벨소리가 순간의 평온을 갈랐다. 그의 어머니 김영희 여사였다.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텔레비전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상의의 여지조차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지훈아, 내 아내한테 할 말 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서연아, 역시나 시어머니는 곧바로 내 이름을 불렀다. 얘기 좀 하자. 민준이가 말이다. 내일 설 다음 날에 몇 달 사귄 여자친구를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온단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 너 내일 친정 갈 생각 말고 집에 남아서 준비 좀 도와라. 제대로 된 음식 몇 가지 만들어서 우리 막내 체면 좀 세워줘야지. 내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입안에 있던 귤은 갑자기 시고 떨게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박지훈을 쳐다보았다. 그가 나서서 무언가 말해주길 바랐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째서요?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건 중요한 일이고 제가 친정에 가는 건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요? 설 다음 날 친정에 가는 건 당연한 관례예요. 부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부모님 새 옷까지 다 사드렸단 말이에요. 나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민준 씨가 여자친구 데리고 오는 건 좋은 일이죠. 저희도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기로 이미 약속했어요. 선물도 다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요즘 몸도 별로 안 좋아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즉시 한 옥타브 높아지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이고, 네 부모님께는 며칠 늦게 간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아니냐.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아니면 너희 부모님을 이리로 오시라고 하든가. 그녀는 제멋대로 말하다가 금세 자신의 말을 부정했다. 아니다, 아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누가 밥을 하고 손님을 맞이하겠니? 역시 네가 남는 게 제일 확실하겠구나. 너 음식 솜씨 좋잖니? 민준이 여자친구가 처음 오는 건데 소홀히 대접할 수는 없지. 이건 내 시동생 얼굴을 세워주는 일이야. 형수인 네가 마땅히 신경 써야 할 일이지. 나는 화가 나서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다. 어머니, 저도 친정에 가는 건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일이에요. 선물도 산더미처럼 사놨고요. 비행기표도 환불 불가특가로 끊었단 말이에요. 사실 비행기표 같은 건 없었다. 단지 가고 싶지 않아서 되는 대로 둘러댄 핑계였다. 무슨 비행기표,
너희가 언제부터 비행기 타고 친정에 갔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친정이 멀어서요. 아침 첫 비행기로 가려고요. 나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둘러댔다. 그리고 도련님 여자친구 대접하는 건데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고 지훈 씨도 있잖아요. 민준 씨 본인도 손이 있는데 왜 꼭 제가 있어야만 하죠? 시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는 마치 얼음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 멀어? 아무리 멀어도 네 시동생의 평생 대사가 걸린 일보다 중요하겠니? 시집간 딸이 언제든 친정에 못 갈까 봐서 설 다음 날 친정에 가는 건 다 옛날 이야기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져? 지훈이가 뭘 할 줄 안다고. 남자들이 손님 대접하는 걸 뭘 알겠어. 민준이는 더더욱 기대할 것도 없고 너는 무조건 남아야 한다. 이건 명령이야.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부드러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당신 눈에는 내 부모님, 내 계획, 내 모든 것이 당신의 작은 아들을 위해 당연히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시어머니는 나의 이 딱딱한 반문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러나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윤서연,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니? 내가 좋게 말로 할 때 들어. 사람 무시하지 말고. 저는 어머님 막내 아들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더더욱 이 집의 공짜 요리사는 아니고요.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이 순간만큼은 귀에 거슬렸다. 박지훈의 손에 있던 귤이 바닥에 떨어져 소파 밑으로 굴러들어갔다. 그는 나를 한번, 휴대폰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난처함이 가득했다. 나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다. 가슴이 낡은 풀무처럼 거칠게 오르내렸다. 박지훈, 들었어? 당신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친정에 가는 건 이미 오래전에 말했던 일이잖아. 결혼 3년 동안 내가 설 다음 날 우리 부모님 댁에 제 시간에 안 간 적 있었어? 그런데 올해는 왜 안 된다는 건데? 박지훈은 귤을 주워 천천히 껍질을 벗기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서연아, 화내지 마. 엄마도 민준이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 걔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거니까 중요하긴 하지. 민준이도 벌써 26이잖아. 겨우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네가 좀 참아주면 안 될까? 그 대신 설 다음 날 내가 꼭 같이 가줄게. 약속할게. 새벽동이 트자마자 내가 차 몰고 데려다 줄게. 네가 좀 참아줘. 또 그놈의 네가 좀 참아줘라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찬 기운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뼛속까지 시린 실망감과 한기가 몰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코를 가리키며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박지훈, 그 말 당신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결혼 전부터 당신 어머니가 예단비가 너무 과하다며 나더러 좀 참아달라고 조금만 받으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은 양보했어. 결혼해서 아파트 살 때 당신 어머니가 돈이 부족하다며 일단 당신 동생 이름으로 해놓고 나중에 내 이름을 추가하자고 나더러 좀 참아달라고 했을 때 나 동의했어. 그 결과는 등기부 등본에는 아직도 박민준 그 세 글자만 적혀 있어. 내가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죽을 것 같았을 때 당신 어머니는 자기가 애 낳을 때는 그렇게 유난 떨지 않았다며 나더러 좀 참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어. 당신 출근에 방해되지 않게 그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당신 동생 챙겨야 한다고. 아이가 태어난 후 내가 산후도우미를 부르자고 했을 때 당신 어머니는 자기가 경험이 많다며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 그 결과는 매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서 자기가 애 보느라 힘드니 엄마인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어느 것 하나 나를 위한 게 있었어? 내 희생은 당신 눈에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거야? 눈물이 눈眶에 가득 찼지만 나는 억지로 참아내며 떨어뜨리지 않으려 했었다. 박지훈은 나의 연이은 질책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내 눈을 피했다. 그가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몇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특별하잖아. 딱 한 번만. 응?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사줄게. 보상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냉소했다. 당신의 앞으로는 이제 기다리고 싶지 않아. 매번 그 앞으로는 다음번에 더 심한 착취로 돌아왔으니까. 박지훈, 오늘 분명히 말해둘게. 이번 설 다음 날 나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 댁에 갈 거야. 만약 당신이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내 감정을 희생시키고 우리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더 이상 할 말 없어. 박지훈은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엄마는 나이가 드셔서 성격이 저러신 거야.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좀 더 이해해드리면 안 될까? 이런 사소한 일로 명절의 분위기 망칠 필요 없잖아. 왜 그래? 사소한 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눈에는 이게 사소한 일로 보여? 나한테는 이건 원칙의 문제고 존엄의 문제야. 내가 얼마나 더 이해해야 하는데? 이 집이 나 혼자만의 책임이야? 나는 더 이상 그와 언쟁하고 싶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그의 목소리와 텔레비전의 소음이 문 밖으로 차단되었다. 침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홀로 앉아 창밖에서 간간히 터지는 불꽃놀이를 바라보았다. 오색 찬란한 빛이 스쳐 지나가며 내 얼굴을 비추었지만 내 마음속에 차가운 어둠을 밝히지는 못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잠식했다. 결혼 3년. 나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가? 결혼 초, 시어머니 김영희는 젊은이들이 돈을 함부로 쓴다며 자기가 대신 모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내 월급의 절반을 가족 공동기금으로 상납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나는 다 같은 가족이라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동의했다. 그 결과는 그 돈의 대부분은 당시 안정된 직장이 없던 시동생 박민준에게 흘러들어갔다. 그가 새 휴대폰을 사고 새 노트북으로 바꾸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데 쓴 돈은 모두 내 피 같은 돈이었다. 박지훈에게 한번 얘기해봤지만 그는 엄마도 민준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걔가 막 졸업해서 돈이 없으니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라고 말할 뿐이었다. 임신했을 때 나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시어머니는 걱정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내 귓가에 매일같이 우리 때는 임신해도 밭에 나가 일했어.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애 하나 가졌다고 그렇게 사람을 들볶아? 밥도 안 하고 우리 모자 굶어 죽일 셈이야 라고 읊조렸다. 나는 울렁이는 속을 부여잡고 무거운 몸을 이끌며 그녀와 나 자신을 위한 밥을 차려야 했다. 박지훈은 그는 항상 엄마는 원래 입이 거친 것뿐이지 마음은 안 그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다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영양 부족할까봐라고 말할 뿐이었다. 딸 예은이가 태어난 후 아이가 울기만 하면 시어머니는 내 품에 아이를 툭 던지며 네가 젖먹여. 네가 기저귀 갈아. 나는 늙어서 이런 힘든 일 못해라고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화투를 치러 나갔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청소, 빨래, 밥하기 등 온갖 집안일을 시켰다. 시동생 박민주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렸다. 그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밥상이 차려지고 밥과 반찬이 코앞에 대령되었다. 식사를 마치면 입 한 번 쓱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했다. 마치 이 형수라는 사람이 이 집의 공짜 하녀인 것처럼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지난 세월 나는 소위 가정의 화목을 위해 박지훈이 말하는 엄마도 힘드시잖아 라는 말을 위해 끊임없이 양보하고 인내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더욱 심해지는 착취와 거리낌 없는 무시뿐이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이 가족이 나를 호구로 보고 내 피를 빨아먹는 것을 감내하기 위해서?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었다. 왜 박씨 집안에서는 소처럼 일하고 온갖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엄마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서연아, 내일 몇 시쯤 도착하니?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간장게장이랑 닭볶음탕 해놨어. 아빠는 네가 좋아하는 딸기도 사오셨단다. 엄마의 기대에 찬 메시지를 보니 코끝이 찡해지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휴대폰 화면 위로 떨어진 눈물방울이 그 따뜻한 글자들을 흐릿하게 번지게 했다. 이 상황과 비교되니 내 처지가 더욱 서글펐다. 내가 왜 저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의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해야 하는가?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자들을 배불리는 사료일 뿐이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설 다음 날, 아직 동이 트기 전 창밖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내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침대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시어머니 김영희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연아, 일어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는 누그러진 듯 했지만 그 특유의 명령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어서 장 보러 가거라. 내가 어젯밤에 메뉴 다 짜놨다. 이따 카톡으로 보내줄게. 돔찜, LA 갈비, 대하구이, 브로콜리 마늘볶음, 버섯들깨 볶음. 1, 3. 그녀는 마치 내가 이미 대기 중인 요리사인 양 긴 음식 목록을 줄줄이 읊었다. 아, 맞다. 민준이 여자친구가 매운 걸 좋아한댔지. 낙지볶음도 하나 해라. 고춧가루랑 청양고추 넉넉히 넣고 그리고 국은 송이 소고기 묵국이 좋겠다. 보양도 되고 여자들이 좋아하잖니. 이 시어머니가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메뉴를 들으며 나는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어젯밤 내가 한 말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아이고, 네가 친정 간다는 말 하려는 거 다 안다.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내 말을 끊었다. 그건 사소한 일이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오늘 수빈이 대접하는 게 최우선이야. 어서 서둘러. 시장에 늦게 가면 신선한 생선이랑 새우 다 떨어진다. 민준이네는 11시쯤 도착할 거니까 그 전에 음식 준비 다 해놔야 해. 그때 가서 허둥대지 말고. 나는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시장 가는 길도 잘 모르고 그런 대단한 요리들은 할 줄도 몰라요. 아버님, 어머님 요리 솜씨가 더 좋으시니 아니면 지훈 씨랑 민준 씨더러 직접 해보라고 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게 빠르잖아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시어머니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 일부러 나한테 반항하는 거지? 응?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너,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잘났다. 네가 없다고 밥 한 끼 못 차릴 줄 알아? 그녀는 쾅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올 것이 온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카카오톡이 울렸다. 시동생 박민준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였다. 재생해보니 그의 나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수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 여자친구 수빈이 11시에 도착하니까 시간 맞춰서 잘 좀 부탁드려요. 메시지 뒤에는 씨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다. 시어머니가 꼼꼼하게 정리한 메뉴 목록이었다. 전화로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했다. 각 메뉴 뒤에는 특별한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었다. 예를 들어 돔은 1kg 정도 되는 것으로 너무 작으면 없어 보인다는 둥, 갈비는 LA 갈비용으로 찜용 갈비는 안 된다는 둥, 새우는 냉동이 아닌 살아있는 흰다리 새우를 사야 한다는 둥. 나는 그 글자들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그들의 그 당연함은 모두 내가 과거에 타협하고 참아줬기 때문에 생긴 버릇이었다. 나는 박민준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씻고 이미 준비해둔 친정 갈찜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가 여행 가방을 거실로 끌고 나오자
박지훈이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서연아, 당신 정말 갈 거야?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는 반문했다. 남아서 당신네 가족 요리사 노릇이나 하다가 손님들 가고 나면 쥐 죽은 듯이 친정으로 쫓겨나라고? 말해두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계셔. 나는 오늘 반드시 가야 해. 박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방금 또 전화해서 나한테 소리 지르셨어. 아내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한다고. 오늘 당신이 남아서 밥하지 않으면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나는 냉소했다. 그게 그분의 유일한 무기지. 울고 떼쓰고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는 거. 그래서 당신은 어쩔 셈이야? 그분에게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 당신 아내를 희생시킬 거야? 박지훈은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었다. 서연아, 나 좀 그만 몰아붙여. 한쪽은 엄마고 다른 한쪽은 당신인데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박지훈, 당신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결혼 3년 동안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위해 생각해 준 적 있어? 언제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준 적 있냐고. 매번 당신 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당신은 나한테 참고 양보하라고만 했잖아. 이제 와서 또 나더러 참으라는 거야?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낯선 지역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이냐? 전화기 저편에서 시아버지 박상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집안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다니 시어머니가 정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다. 네, 아버님, 저예요. 시아버지의 말투는 비교적 온화했지만 말의 요지는 결국 같았다. 서연아, 내 시어머니가 원래 저런 사람이잖니?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다 민준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처음으로 여자친구 데려오는 건데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 아니겠니? 민준이 일이 중요하긴 하잖니. 그러니 네가 좀 더 이해해줘라. 한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니? 이런 사소한 일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네가 서운한 거 안다. 이 일 지나고 나면 내가 내 시어머니더러 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응? 나는 시아버지의 전형적인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의 말을 들으며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지적할 용기는 없고 그저 며느리인 나에게 양보하라고만 했다. 그들이 말하는 화목과 대의를 위해 나의 감정을 희생시키라고. 아버님,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에요. 제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건 사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의 문제예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오늘 반드시 저희 부모님 댁에 갈 거예요. 만약 손님 접대가 힘드시다면 외부 식당에 예약하시거나 민준 씨더러 직접 요리하라고 하세요. 이제 26살이면 어른이잖아요.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시아버지는 전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중간에 낀 지훈이 입장이 곤란해진다. 아버님, 지훈 씨가 곤란하면 저는 안 곤란한가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 그 사람이 곤란한 이유는 효자 노릇도 하고 싶고 아내한테 미움받기도 싫어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가정에 마땅히 있어야 할 공평함과 질서를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대의에는 단 한 번도 저를 포함시킨 적이 없어요. 오늘 그 누구도 저를 그 대의라는 이름으로 억압할 생각 마세요. 저 이제 지쳤어요.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박지훈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박지훈, 똑똑히 들어. 나 오늘 우리 부모님 댁에 갈 거야. 하느님이 와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당신이 아직 나를 아내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나를 막으려 하지 마.
그리고 다시는 나더러 희생하라는 말 따위는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정마저 사라지게 될 거야. 박지우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나는 옷을 단정히 입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빠뜨린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깊은 겨울의 아침, 밖에는 드문드문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공기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나는 미리 챙겨둔 여행 가방과 명절 선물 꾸러미를 들고 문을 나서려 했다. 차가운 문고리에 손이 닿는 순간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영희의 그 특징적인 큰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연, 문 열어.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어서 문 열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직접 여기까지 쳐들어온 것이다. 박지우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당신 생각은 어때? 피할 수는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 차가운 바람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문 앞에는 예상대로 시어머니 김영희가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난처한 표정의 시아버지 박상훈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짐을 든 것을 보자마자 폭발했다. 마치 분노한 암사자 같았다. 그녀는 나를 밀치고 거실로 돌진해 내 여행 가방을 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윤서연, 네가 미쳤구나. 그렇지? 그녀는 내 코를 가리키며 침을 튀겼다. 내가 오늘 남아서 밥하라고 했는데 네가 감히 집을 나가? 내 눈에 이 시어미는 보이지도 않느냐? 우리 박씨 집안이 우습게 보여? 민준이 여자친구가 곧 도착하는데 네가 가버리면 누가 밥을 해? 우리 집안 체면을 어디다 내놓으라고. 나는 격분한 시어머니를 보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냉정해졌다. 이 관문은 반드시 정면으로 통과해야 한다. 만약 오늘 내가 물러선다면 앞으로는 평화로운 날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어머니, 저는 항상 어머님을 존중했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존중은 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게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시면서 제 감정과 제 가족은 무시하시잖아요. 설 다음 날 친정에 가는 건 제 권리이고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에요. 이 점은 양보할 수 없어요. 민준 씨 여자친구 문제는 두 분께서 직접 대접하시거나 박지훈 씨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민준 씨 본인도 책임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식당에 예약하면 늦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집의 공짜 하녀가 아니에요. 더더욱 어머님 막내 아들을 모시는 요리사는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내 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돼지간처럼 검붓게 변했다. 너,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잘났다. 윤서연, 아주 날개가 돋쳤구나.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자면서 이제 와서 일 좀 시켰다고 이 난리야? 며느리 노릇을 그따위로 하는 거냐?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철이 없어서야.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어떻게 지훈이한테 너 같은 명절증후군 덩어리를 며느리로 들였을까? 5. 나는 냉소하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쳤다. 어머니, 저는 제 남편 박지훈의 밥을 먹고 우리 부부 공동재산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 저희 부모님이 계약금 대부분을 보태주셨고 결혼 후 대출금도 우리 부부가 함께 갚고 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박씨 집안과는 아무런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께서 우리 박씨 집안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걸 보면 마치 제가 이 집에 팔려온 것 같아요. 지금은 21세기이지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며느리는 돈 주고 사온 노예가 아니라고요. 너, 이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못된 것.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박지훈이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다. 엄마, 진정 좀 하세요. 할 말이 있으면 말로 해요. 손부터 올리지 마시고요. 시아버지도 서둘러 말렸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손을 대면 어떡해?
이 불효막심한 것을 내가 때려 죽여야 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발버둥 쳤다. 이게 지금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똥을 싸려고 하잖아.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내가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박지우는 그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붙잡고 진정하시라며 화내다 쓰러지시면 어떡하냐고 달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향해 눈짓으로 양보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아, 너도 너무 고집부리지 마. 오늘 상황이 특별하잖아. 그는 목소리를 낮춰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내가 부탁할게. 이번 한 번만. 응? 내 체면도 좀 세워주고 엄마도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말자. 손님들 가고 나면 내가 약속할게. 엄마랑 제대로 얘기해서 다시는 당신 이런 서러움 겪지 않게 할게. 나는 남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화가 나면서도 서글펐다. 그는 언제나 이랬다. 원칙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그저 상황을 무마하기에 급급했다. 그의 체면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면 나의 서러움은, 나의 존엄은 누가 지켜준단 말인가? 나는 심호흡을 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박지훈,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오늘 타협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 되리라고도 믿지 않아. 오늘 분명히 말해둘게. 이 집이 만약 영원히 나 혼자만 희생하고 타협해야 하는 곳이라면 나는 차라리 이 가정을 버리겠어. 당신이 선택해. 평등하게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는 배우자를 원해? 아니면 당신 어머니에게 아무 말 못하고 순종하는 하녀를 원해?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더욱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들어봐, 들어봐. 제가 하는 말이 사람 말이니? 지금 누구를 협박하는 거야? 지훈아, 네가 데려온 그 잘난 아내 좀 봐라. 우리 가정을 깨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던 중 침실에서 갑자기 딸 예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밖의 싸움 소리에 놀라 잠이 깬 모양이었다. 내 마음이 철렁했다. 그들과의 대치를 잠시 잊고 나는 즉시 침실로 달려갔다. 박지훈도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다. 나는 2살배기 딸을 안아 올리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예은이는 눈을 비비며 얼굴에 눈물방울을 매달고 문 쪽을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무서워. 할머니, 시끄러워. 내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아프고 시렸다. 나는 딸을 안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바로 그때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다. 맑은 딩동 소리가 화약 냄새 가득한 거실에서 유난히 도드라지게 들렸다. 박지훈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했다. 아차, 민준이네가 온 것 같. 시어머니도 잠시 울음을 멈추고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나를 향해 아기의 찬 표정을 지었다. 박지훈이 허둥지둥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시동생 박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세련된 옷차림에 얌전하고 예뻐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바로 그 처음 집에 온다는 여자친구 최수빈인 모양이었다. 박민준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와 화장이 눈물로 번진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내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당황했다. 형수님, 아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수빈은 더욱 어색하고 난처한 듯 박민준의 뒤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형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마치 경극배우가 가면을 바꾸듯 막내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최수빈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물었다. 어머 수빈 양, 어서 와요. 어서 들어와요. 오는 길에 춥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최수빈을 맞이하면서도 눈초리로는 나를 매섭게 쏘아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마치 네가 저지른 짓을 봐라. 이 집안의 골칫덩어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박민주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했다. 아니, 애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중요한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선물을 내려놓고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형수님, 수빈이 왔어요.
음식 준비는 다 됐어요? 저희 둘 다 배고파요. 오는 길에 차가 막혀서 한참 걸렸거든요. 그 말투, 그 태도는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위해 봉사해야만 하는 사람인 양, 그리고 이미 풍성한 잔치상이 당연히 차려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굴었다. 나는 딸을 안고 그 당연하다는 듯한 시동생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의 분노가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이 가족은 정말이지 상식 밖의 사람들이었다. 주인공이 등장했다. 그들이 예약해둔 요리사는 이제 파업을 선언할 차례였다. 나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최수빈에게 예의상 고개를 까딱하며 덤덤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인사는 그것으로 좋겠다. 그리고 나는 박민준을 향해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냉소를 띠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민준 씨, 오늘의 만찬은 직접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버님 혹은 형에게 부탁하든가요? 저는 부모님과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나는 말을 마치고 딸을 유모차에 앉히고 내 여행 가방을 들러가려 했다. 윤서연, 네가 감히.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소리를 질렀다. 방금 전 최수빈에게 지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녀가 나를 막으러 달려들려 했지만 박지훈이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최수빈은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며 얼굴에 매우 미묘한 표정을 띄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이해심까지. 박민준도 어안이 벙벙했다. 형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어떻게 가실 수가 있어요? 누가 농담이래? 나는 가차없이 쏘아붙였다. 네가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왜 내가 내 계획을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맞춰줘야 하는데? 나는 내 보모가 아니고 너와 내 여자친구를 위해 무슨 대단한 만찬을 준비해야 할 의무도 없어. 나한테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내가 너무 만만하게 굴어서 너희들 하나하나가 다 버릇이 없어졌어. 오늘 그 버릇없는 행동 누가 만들었는지 스스로 뒷수습해. 내 말에 거실의 분위기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최수빈은 현관에 서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예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남자친구 집에 처음 와서 이런 수라장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시어머니 김영희는 내가 회유와 협박에도 꿈쩍하지 않자 막내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 앞에서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렸다. 그녀는 박지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다. 힘들게 아들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며느리가 들어와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속을 썩이는구나. 불효막심한 것. 늙은이를 학대하는구나. 이 늙은이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민준아, 내 아들아, 내 그 잘난 형수 좀 봐라. 걔는 일부러 네가 여자친구 제대로 못 데려오게 하려는 거야. 우리 집안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라고. 눈물 콧물을 얼굴에 다 묻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서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 시아버지 박상훈도 급해졌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연아, 적당히 해라. 꼭 이렇게까지 험한 꼴을 보여야겠니? 내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네가 먼저 한번 숙이고 들어가면 안 되겠어? 한 가족끼리 무슨 말이든 못하겠니? 왜 꼭 손님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싸워야 해? 이게 무슨 꼴이야? 그는 여전히 집안 망신이라는 논리로 나를 억누르려 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을 안고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마치 서투른 희극 한 편을 보는 것 같았다. 계속해봐. 오늘 그 누구도 다시는 도덕적 잣대로 나를 올가맬 생각은 마. 나는 시아버지를 향해 크지 않지만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지금 제가 어머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저를 굴복시키려 하시는 건가요? 대화가 통하려면 양쪽 모두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만약 이성적인 대화가 통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나 이제 못 살아.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아. 지훈아, 이 불효자식아. 내 아내가 내 엄마를 이렇게 치부하는데 넌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박지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보았다가 내 품에 안긴 딸을 보았다가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박민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서둘러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그리고 최수빈을 향해 우는 것보다 더 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빈아, 미안해. 웃긴 꼴을 보였네. 우리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감정 기복이 좀 심하셔서 그래. 최수빈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슬그머니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자라면 이런 장면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내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죄책감이나 흔들리는 표정조차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눈물과 통곡이 더 이상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충혈된 눈으로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것 같았다. 그녀는 갑자기 손을 들어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었다. 가족 사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들 박씨 집안의 단체 사진에 가까웠다. 나는 몸에 맞지 않는 붉은 한복을 입고 가장자리에 서서 어색하고 굳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지훈, 시어머니는 큰아들, 즉 내 남편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했다. 네가 알아서 해. 오늘 이 여자가 감히 이 집 문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간다면 너도 그 여자랑 같이 굴러나가. 우리 박씨 집안은 이렇게 불효막심하고 천방지축인 며느리는 용납할 수 없어. 네 엄마를 선택하든 저 여자를 선택하든 네가 알아서 결정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지훈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떨며 히스테릭한 어머니를 보았다가 결연하고 차가운 내 얼굴을 보았다. 시간이 마치 그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지만 나를 향한 그의 갈등과 애원이 담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길고 긴 몇 초 혹은 단 한순간이 지났을까. 나는 박지훈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서연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엄마는 나이가 많으셔서 화내시다가 건강이라도 나빠지시면 안 되잖아.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그의 이 완전한 포기와 타협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 얼음 조각처럼 부서져 내렸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무리한 때는 언제나 나의 감정과 존엄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결국 그가 말하던 곤란함의 이면에는 이미 명확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벽에 걸린 그 눈에 거슬리는 가족 사진을 보았다. 갑자기 끝없는 비웃음과 역겨움을 느꼈다. 그 사진 속 모든 사람의 미소가 마치 나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비웃는 것 같았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실망감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맹렬하게 뿜어져 나와 나의 모든 이성을 휩쓸었다. 나는 딸을 안고 맹렬하게 그곳으로 걸어갔다. 모든 사람이 경악하는 시선 속에서 나는 소위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는 그 액자를 벽에서 거칠게 뜯어냈다. 그리고 나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단단한 타일바닥에 내리쳤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맑고 날카롭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내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바치는 묘비명처럼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날카로운 천둥 소리처럼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산산조각 냈다. 시어머니의 통곡, 시아버지의 만류, 박지훈의 애원, 모든 것이 그 순간 멈췄다. 시간이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두가 입을 벌린 채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그 속에서 비뚤어진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 가족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그 환한 미소는 무수한 균열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나는 딸을 안고 그 파편더미 앞에 서 있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액자를 깨뜨린 순간 마치 3년 동안 나를 올가매던 족쇄를 부순 것 같았다. 분노가 폭발한 후 남은 것은 기이하고 차가운 평온함이었다.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로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박지훈도 정신을 차렸다. 그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처받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처럼. 서연아, 당신.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나는 돌아섰고 큰 소리에 놀라 머리를 내 품에 파묻고 떨고 있는 딸을 유모차에 앉혔다. 작은 담요를 덮어주고 나서 나는 몸을 일으켜 내 여행 가방 옆으로 평온하게 걸어가 그것을 바로 세웠다. 손잡이를 잡았다. 이 모든 과정 동안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어디 가려고? 박지훈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아, 그만 좀 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끼리 문 닫고 얘기하자. 수빈이 앞에서 망신시키지 말고. 이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동생 여자친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소위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3년 동안 남편이라고 불렀던 이 남자를. 박지훈, 비켜. 내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온기가 전혀 없었다. 안 돼. 오늘 당신은 못 가. 그는 고집스럽게 길을 막으며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몸을 틀어 피하며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확실해? 여기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한테 손을 대겠다는 거야? 내 시선은 그를 지나 분노로 온몸을 떠는 그의 어머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아버지, 마찬가지로 경악한 그의 동생을 훑고 마지막으로 수빈이라는 여자에게 멈췄다. 최수빈의 얼굴은 이미 종이처럼 하얘져 있었다. 그녀는 슬쩍 박민준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입모양으로 우리 가자라고 말했다. 박민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공들여 계획한 첫 방문이 이렇게 가정전쟁으로 변할 줄은, 그리고 그 도화선이 단지 밥 한 끼였다는 것을. 그는 앞으로 나서며 억눌린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밥 한 끼 때문에 집안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일부러 저 망신 주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 나는 그를 보며 태연하게 인정했다. 나는 네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 가족은 단 한 번도 내가 잘 되기를 바란 적이 없으니까. 박민주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연, 이 악독한 것. 시어머니는 마침내 새로운 공격 지점을 찾았다. 그녀는 달려와 바닥의 파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우리 집 가족 사진을 깨? 이건 우리 집안이 망하라고 저주하는 거잖아. 너 대체 무슨 신보야? 집안이 망하라고요? 나는 웃었다. 웃음소리는 가벼웠지만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 집은 제가 시집온 첫날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망했어요.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냐고요?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들이 백년해로 하기를 빌어요. 당신들 가족끼리의 천륜을 마음껏 누리시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어떤 반응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여행 가방을 끌고 유모차를 밀며 곧장 문으로 향했다. 멈춰, 서연아. 박지훈과 시아버지가 동시에 외쳤다. 박지훈이 나를 잡으려 했지만 내 차가운 눈빛에 물러섰다. 나는 문을 열었다. 밖에 차가운 바람이 잔눈과 섞여 얼굴에 부딪혔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딸을 태운 유모차를 밀고 짐을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나아갔다. 그 눈 내리는 싸늘한 아침 속으로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저주와 박지훈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왔다. 윤서연, 너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영원히 돌아올 생각 마.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 모든 소음과 혼란을 완전히 차단했다. 좁고 밝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과 품에 안긴 딸의 천진난만한 눈빛을 보았다. 갑자기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나는 콜택시를 불러 곧장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설 다음 날 아침 길에는 차가 드물었고 눈송이가 차창에 떨어져 금세 물방울로 녹아내렸다. 마치 눈물처럼. 예은이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내 마음을 안정시켰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박지훈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다. 나는 하나도 읽지 않고 그의 번호를 바로 차단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내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서연아, 출발했니? 어디쯤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기쁨과 기대로 가득했다. 내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최대한 평소처럼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엄마, 출발했어요. 저랑 예은이 둘만 가요. 길이 좀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지훈이는 같이 안 오니? 엄마는 조금 의아해했다. 그 사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전화로 이 끔찍한 이야기를 꺼내 부모님의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래야지. 일이 중요하지. 너희 오는 길에 조심하고 천천히 와. 급할 거 없어.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네, 알았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박지훈은 자기 엄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차이였다. 1시간여 후 차는 익숙한 우리 집 문 앞에 멈췄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한 손으로는 잠든 딸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힘겹게 여행 가방을 끌었다. 부모님은 소리를 듣고 이미 마중 나와 계셨다. 아이고, 우리 예쁜 외손녀. 엄마는 애틋하게 예은이를 받아 안았다. 아빠는 말없이 내 손에서 여행 가방을 넘겨받았다. 왜 너 혼자 왔니? 이렇게 짐도 많은데 힘들었겠네. 엄마가 나무라듯 말했다. 어서 들어와. 밖은 춥다. 아빠는 내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셨다. 집에 들어서자 음식 냄새가 섞인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순식간에 온몸에 한기가 가셨다. 거실 탁자 위에는 씻어놓은 딸기와 체리 그리고 각종 견과류와 간식거리가 가득했다. 육주방에서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집이었다.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따뜻한 소파에 앉았다. 엄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잔을 가져다 주셨다. 우선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여. 얼굴이 하얗게 다 얼었네. 나는 따뜻한 컵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랑과 온기가 가득한 이 집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억지로 버텼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 눈물이 구슬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엄마는 깜짝 놀라 내 곁에 앉아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지훈이가 너 속상하게 했니? 아빠도 하던 일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없었다. 엄마 품에 안겨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나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서러움, 모든 인내, 모든 실망을 전부 울음으로 쏟아냈다. 예단 문제부터 아파트 문제, 산후조리,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전쟁까지. 나는 울면서 간헐적으로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엄마는 나를 안고 계속해서 등을 토닥여 주셨다. 엄마의 눈도 붉어져 있었다. 아빠는 옆에 앉아 주먹을 꽉 쥐고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내가 실컷 울고 나서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아빠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무겁고 분노에 차 있었다. 그런 몹쓸 놈. 서연아, 겁먹지 마라. 엄마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애틋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렇게 큰 서러움을 겪었는데 왜 진작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니? 네가 한 행동은 옳은 거야. 그 집, 우리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 그런 시댁, 우리가 모실 필요 없어. 내 딸, 그 사람들한테 소처럼 일하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니다.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몇 바퀴 돌다가 내 앞에 멈춰서서 나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서연아, 아빠 말 들어. 이 일,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 그 박씨 집안, 너한테 반드시 해명해야 해. 그 아파트 계약금, 우리 집에서 대부분 냈는데 왜 그 동생 이름으로만 등기했는지, 이건 애초에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지훈이를 믿었기 때문에 따지지 않았던 건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처음부터 틀렸던 거다. 그리고 이혼해야 한다. 반드시 이혼해야 해. 아빠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남자, 그런 가정, 내 인생을 단 1초도 더 낭비할 가치가 없어. 아빠, 엄마가 너랑 예은이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내 마음은 여전히 심하게 아팠다. 3년의 정, 그리고 우리 사이에 딸이 있었다. 하지만 박지훈의 마지막 그냥 넘어가자는 말, 그가 어머니를 선택하던 그 나약한 모습을 떠올리자 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어쩌면 아빠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긴 고통보다는 짧은 고통이 낫다. 부모님에게서 나는 전례 없는 지지와 힘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친정에서의 날들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겪었던 가장 마음 편한 시간이었다. 비난도, 명령도, 끝없는 집안일도 없었다. 엄마는 나와 예은이를 위해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셨고, 아빠는 외손녀를 돌보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하셨다. 예은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매일같이 까르르 웃었고, 얼굴도 훨씬 혈색이 좋아졌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늦잠을 잘 수 있었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었다. 그동안 박지훈은 여러 낯선 번호로 수없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의 카카오톡 친구 신청도 수락하지 않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는 뻔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라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와 그의 가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돌아가는 것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설 연휴가 끝나고 부모님은 나와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당시 계약금을 송금했던 기록을 확인한 후 매우 명확한 조언을 해주었다. 첫째, 아파트 문제. 비록 등기부등본에는 박민준의 이름만 있지만 이것은 결혼 전 양가 부모가 자금을 지원하여 구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우리가 지불한 부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완전히 되찾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딸 예은이의 양육권 문제. 내가 줄곧 딸을 돌봐왔고 아버지인 박지훈은 장기간 부재했으며 시어머니가 나에게 보인 악의적인 태도 등은 모두 내가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셋째, 부부 공동 재산 문제. 명확하게 분할해야 한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은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서러움을 감내해야만 했던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마침내 박지훈의 친구 신청을 수락했다. 그는 거의 즉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용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그날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당신 힘들게 해서는 안 됐는데 엄마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당신이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당신이 며칠 동안 집에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고 너무 추워. 당신이랑 예은이가 너무 보고 싶어. 민준이 그날 일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엄마는 며칠째 집에서 한숨만 쉬고 계셔. 아빠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온 집안이 엉망이야. 박민준과 여자친구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통쾌함도 없었다. 단지 황당함 뿐이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직접 망친 일을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있었다. 서연아, 집에 돌아와.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무조건 당신 말만 들을게. 또 약속이다. 그의 약속은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값싼 것이었다. 나는 그의 장황한 변명에 답장하지 않고 차갑게 몇 글자만 쳐서 보냈다. 박지훈, 우리 이혼 얘기 좀 하자. 메시지를 보낸 후 상대방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마 30분쯤 지났을까. 그가 답장을 보내왔다. 목소리에는 충격과 공포가 가득했다. 이혼? 서연아, 장난치지 마. 우리가 어떻게 이혼까지 가? 그냥 부부싸움 한 번 한 거잖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꼭 그렇게 해야겠어. 나는 두 글자로 답했다. 이런 사소한 일로 가정을 깨겠다는 거야? 예은이는 생각해봤어? 애가 저렇게 어린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할 거야? 그는 또 아이를 들먹이며 나를 올가매려 했다. 박지훈, 내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이미 예은이의 미래는 다 생각해놨어. 나약하고 무능한 아버지, 까다롭고 악랄한 할머니, 이기적인 삼촌과 함께 사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나랑 함께 있으면 적어도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 서연아, 그렇게 모질게 굴지 마. 3년의 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어? 모질게 군 건 당신들이야. 나는 평온하게 답했. 당신들이 나를 공짜아녀 취급하고 내 존엄을 멋대로 짓밟았을 때 왜 3년의 정을 생각하지 않았지? 당신이 나와 당신 어머니 사이에서 망설임 없이 그녀를 선택하고 나더러 참아달라고 했을 때 왜 3년의 정을 생각하지 않았지? 박지훈, 나는 당신에게 수없이 기회를 줬어. 당신 스스로가 나를 계속해서 밀어낸 거야. 이번에는 그가 완전히 침묵했다. 내 말이 그의 급소를 찔렀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작성한 이혼 합의서 초안을 사진으로 찍어 그에게 보냈다. 합의서에는 내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딸 예은이의 양육권은 나에게 있다. 박지훈은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예은이가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그는 매주 한 번의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결혼 후 우리가 공동으로 구매한 자동차는 그에게 귀속되지만 그는 나에게 감가상각액의 절반을 보상해야 한다. 그 아파트에 대해 박 씨 집안은 우리 부모님이 당시 지불했던 계약금 4억 원과 지난 3년간의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합의서를 보낸 후 아무런 답이 없었다. 하루 종일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이 합의서가 박 씨 집안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역시나 셋째 날 오전에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시아버지 박상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서연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너 혼자만 와라.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나는 시아버지의 만남 요청에 응했다. 장소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찻집으로 정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와 있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마치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머리카락은 더 희끗희끗해졌고 등도 더 굽어 있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그의 앞에 놓인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린 모양이었다. 아버님, 나는 자리에 앉아 평온하게 불렀다. 그래, 서연아. 그는 고개를 들어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살이 빠졌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몫의 차를 따랐다. 서연아. 시아버지는 손을 비비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 이혼 합의서 우리 다 봤다. 내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심장병이 도졌어. 어제 막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내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나는 찻잔을 들어 뜨거운 김을 살짝 불어식혔다. 덤덤하게 말했다. 그러세요? 그럼 몸조리 잘하셔야겠네요. 앞으로는 직접 하셔야 할 일이 많을 테니까요. 시아버지는 내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얼굴에 어색함이 스쳤다. 서연아, 네가 몇 년 동안 서러웠던 거 안다. 다 내가 못나서 네 시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아버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은 의미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제가 오늘 온 건 사과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합의서 내용에 동의하시면 우리 빨리 절차를 밟아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법정에서 뵙죠. 나의 직설적이고 강경한 태도는 분명 시아버지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서연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한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니? 제가 희생해야만 했던 순간부터, 당신들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박민준 이름만 올렸을 때부터,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당신들 눈에 저는 그냥 남이었어요. 당신들의 대의를 위해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남. 시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가방에서 은행카드 한 장을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서연아, 여기 2억 원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이건 우리 박씨 집안이 너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다. 아파트 문제는 너도 알다시피 집에 정말 그만한 돈이 없어. 민준이 그 아파트는 걔 결혼할 때 써야 해서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너랑 지훈이 이혼하지 마라. 너희 둘 분가해서 살아. 내가 지훈이랑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너희 작은 아파트 계약금이라도 보태줄게. 내 이름으로만 등기하고 앞으로 너희끼리 살아. 내 시어머니가 다시는 너희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내가 약속할게. 나는 그 카드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2억 원, 거지에게 적선하는 건가? 우리 부모님이 내주신 4억 원을 2억 원과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덮으려 하다니.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도 아니었다. 이것은 존중의 문제, 공평함의 문제, 그리고 박지훈이라는 남자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명확했다. 나는 카드를 다시 그에게 밀어보냈다. 아버님, 필요 없습니다. 첫째, 저희 부모님이 내주신 4억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이자는 받지 않겠지만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세요. 그 돈은 저희 부모님의 피와 땀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둘째, 저와 박지훈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습니다. 분가해서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나약함과 책임감 없는 모습에 저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셋째,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당신들과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통보하러 온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돈을 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지 못한다면 제 변호사가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돌려받아야 할 돈은 4억 원만이 아닐 겁니다. 아파트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마도 예전에 그 순종적이고 인내심 많던 며느리가 이렇게 계산적이고 무정하게 변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서연아, 너 정말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 거냐? 저는 단지 마땅히 제 것이어야 했던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입니다. 당신들 가족이 지난 3년 동안 저에게 한 짓에 비하면 과연 누가 더 모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버님, 제 말은 분명히 전했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미련 없이 찻집을 나섰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시아버지와의 만남에 대해 부모님과 변호사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모두 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아빠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하셨다. 한 걸음 물러서면 그들은 10걸음 다가올 것이라고. 그 후 일주일 동안 박씨 집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박지훈도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 가족이 격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시어머니는 분명 돈을 내주기 싫어할 것이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시집 오면 그만인 존재였고
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할 테니까. 시아버지와 박지우는 내가 정말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서 집안 망신을 시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변호사에게 모든 소송 자료를 준비하도록 했다.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만약 그들이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를 탓할 수 없을 것이다. 일주일의 기한이 끝나는 마지막 날 오후 나는 박지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잠김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돈 다 모았어. 엄마가 노후 자금까지 다 꺼내셨고 친척들한테도 좀 빌렸어. 4억 원 오늘 오후에 바로 내 계좌로 보내줄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말해봐. 엄마가 예은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래. 박지훈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돈은 줄 수 있지만 손녀는 못 본 채로 있을 수 없다고 하셨어. 만약 못 만나게 하면 죽어도 돈 못 준다고 하셔. 또 협박이다. 또 인질극이다. 단지 이번 인질이 나에서 2살 빼기 내 딸로 바뀌었을 뿐.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나는 시어머니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이를 이용해 나를 시험하고 내가 돈 때문에 딸까지 팔아넘길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그녀는 돈을 주지 않을 명분을 얻고 모든 책임을 비정한 엄마인 나에게 돌릴 것이다. 만약 내가 동의하면 그녀는 내가 여전히 아이 때문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아이를 이용해 나를 협박할 것이다. 좋아. 나는 평온하게 한 글자를 내뱉었다. 전화기 저편의 박지우는 조금 놀란 듯 했다. 정말 동의하는 거야? 그래, 동의해.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어. 말해봐. 첫째, 만남의 장소는 내가 정한다. 반드시 공공장소여야 해. 둘째, 당신과 당신 어머니 외에 박씨 집안의 다른 누구도 나타나서는 안 돼. 셋째, 만남 시간은 30분을 넘길 수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차갑게 낮췄다. 그분에게 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면 내 허락 없이는 다시는 예은이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만약 어떤 속임수를 쓰거나 앞으로 아이를 핑계로 나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법정에서만 보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알았어. 엄마한테 그렇게 전할게.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가득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김영희, 당신이 놀고 싶다면 내가 끝까지 놀아주지. 당신에게 무슨 수가 더 남아있는지 한번 보자고. 만남의 장소는 나는 대형 쇼핑몰의 실내 어린이 놀이터로 정했다. 이곳은 사람도 많고 CCTV도 많아서 그녀가 속임수를 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예은이를 데리고 도착해서 아이를 볼풀장에서 놀게 했다. 아이들은 본래 즐거운 존재다. 예은이는 금세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이전의 불쾌한 기억을 잠시 잊은 듯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박지훈과 시어머니 김영희가 놀이터 입구에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초췌하고 까다로워 보였다. 그녀는 볼풀장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예은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안으려 했다. 나는 팔을 뻗어 그녀를 막았다. 돈은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시어머니의 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나를 아끈하게 노려보았다. 박지훈이 서둘러 중재하며 휴대폰을 나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은행 송금 완료 페이지가 떠 있었다. 서연아, 돈은 이미 당신 계좌로 보냈어? 확인해봐. 나는 휴대폰을 꺼내 4억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30분입니다. 시어머니는 코로 흥소리를 내고 옷을 정리하고 스스로 자애롭다고 생각하는 미소를 지으며 놀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예은아, 우리 예쁜 손녀 할머니가 보러 왔어요. 예은이는 소리를 듣고
볼풀장에서 작은 머리를 내밀었다. 시어머니를 보자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눈빛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은 가장 민감하다. 누가 자기에게 잘해주고 누가 자기를 무서워하게 하는지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다. 시어머니의 미소는 얼굴에 어색하게 굳었다. 그녀는 예은이를 안으려 했지만 예은이는 바로 피하며 미끄럼틀 다른 쪽으로 달려갔다. 예은아,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야. 할머니. 시어머니가 뒤따라갔다. 만남 내내 예은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녀를 피했다. 시어머니는 온갖 방법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려 했고 간식과 장난감을 내밀었지만 예은이는 받지 않고 그저 겁먹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다가 다른 아이들과 놀러 가버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나는 놀이터 밖에서 박지훈과 나란히 서서 유리병 너머로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서연아, 박지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칠고 쓰라렸다. 우리 정말 다시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나는 그를 보지 않고 놀이터 안에 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이 당신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떼쓰는 것을 선택하고 나에게 그냥 넘어가자는 말을 했을 때 우리 사이에는 이미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았어. 그의 몸이 흔들렸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단지 엄마가 화내시다가 건강이 나빠질까봐. 그래서 내 존엄과 우리 가정을 희생시킬 수 있었다는 거지? 맞지?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지훈, 당신은 어리석은 게 아니야. 당신은 그냥 나쁜 거야. 당신이 말하는 그 양나는 결국 이해득 씨를 따져보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만만하고 희생시켜도 대가가 가장 적을 사람을 선택한 것뿐이야. 단지 당신이 계산을 잘못했을 뿐이지. 박지훈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30분이 금방 지나갔다. 나는 놀이터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원망스러운 시선을 무시하고 예은이를 바로 안아 올렸다. 예은아, 우리 집에 갈 시간이야. 응. 예은이는 즉시 기쁘게 내 목을 끌어안고 내 뺨에 뽀뽀했다. 이 친밀한 행동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시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빛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다. 윤서연, 더 이해하지 마.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남자도 없이, 시댁도 없이, 여자 혼자에 데리고 어떻게 사나 보자.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딸을 안고 평온하게 맞받아쳤다. 당신들이 없으면 저는 더 잘 살 거예요. 후회요? 아마 진짜 후회할 사람은 당신들일걸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딸을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억눌린 분노에 찬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돈을 받은 후 나와 박지훈의 이혼 절차는 이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가장 큰 경제적 분쟁이 해결되니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었다. 구청에 가던 날, 날씨는 매우 좋았다. 박지훈은 몹시 초췌해 보였다. 서류에 서명할 때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렸다. 나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구청 문을 나서자 햇살이 몸에 비쳐 따뜻했다. 나는 손에 든 초록색 표지의 이혼 확인서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박지훈이 나를 불렀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이것은 내가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듣는 세 글자였다. 싸움 중에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나온 말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나는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이 남자를 마음속에는 이미 미움이 없었다. 단지 평온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박지훈, 당신이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당신 자신이야. 당신은 행복할 수 있었던 가정을 당신 스스로 포기했어. 앞으로는 진정으로 어떻게 남자가 되어야 하는지, 남편이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배우길 바라. 잘 가.
나는 말을 마치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나와 그리고 그의 가족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 4억 원에 내 저축을 더해 부모님 댁 근처 아파트 단지에 나만의 작은 투룸 아파트를 계약금으로 마련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집을 꾸몄다. 나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능력과 경험 덕분에 금세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었다. 힘들었지만 매일이 충실했다. 예은이는 유치원에 들어갔다. 그곳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매우 좋아했다. 내 생활은 점차 정상 궤도에 올랐다. 바쁘고 단순했지만 희망과 안정감으로 가득했다. 가끔 박씨 집안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했다. 예전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알려주었다. 그녀는 내가 떠난 후 시어머니의 건강이 계속 좋지 않았고 성격도 더욱 괴팍하고 난폭해졌다고 했다. 집에 공짜 하녀가 없어지자 그녀는 직접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해야 했고 자주 허리가 아프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더욱 과묵해져서 자주 아파트 벤치에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다고. 박지우는 몇 번 선을 봤지만 상대방 여자가 그의 집안 사정을 듣고는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30이 넘었지만 여전히 혼자였다. 그리고 시동생 박민주는 최수빈과 헤어진 후로 계속해서 제대로 된 상대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며 내가 그의 인연을 망쳤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지금 매우 무기력해져서 일에도 의욕이 없고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했다. 박씨 집안 전체가 억압과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이웃은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네가 떠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그 집은 그 늙은 여자가 다 망쳐놓은 거야. 한 집에 교활한 어른이 있고 책임감 없는 남자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날도 버텨낼 수가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일 뿐. 또 다른 새해가 다가왔다. 섣달금은 밤, 온 세상이 불을 밝히고 폭죽 소리가 요란했다. 부모님과 예은이, 우리 네 사람은 햇살 가득한 내 작은 집에서 만두를 빚고 연말 가요 대제전을 보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내가 직접 만든 신선로가 끓고 있었고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다. 예은이는 내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작은 요정처럼 거실을 뛰어다녔다. 웃음소리가 맑고 청아했다. 아빠는 베란다에 붉은 청사초롱을 걸었고 엄마는 창문에 예쁜 창문 장식을 붙였다. 자정의 종소리가 울릴 때 창밖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져나왔다. 나는 딸을 안고 부모님과 함께 창가에 서서 하늘 가득한 찬란한 불꽃을 바라보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우리는 웃으며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다. 예은이는 내 품에서 창밖의 불꽃을 가리키며 기쁘게 외쳤다. 엄마, 봐, 정말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다. 나는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보고 곁에 계신 부모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창밖의 찬란한 불빛들을 보며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새해 축하 문자 메시지였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 이름은 없었지만 나는 누구인지 알았다. 나는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전면 카메라를 켜고 창밖의 불꽃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는 몸에 맞지 않는 한복도 굳은 미소도 없었다. 단지 우리 3대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하고 찬란한 미소만이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나의 좋은 날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월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흘러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또 4년이 지났다. 지난 4년 동안 내 삶은 평온하고 긍정적이었다. 직장에서는 몇 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책임진 덕분에 부서장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2배로 올랐다. 생활면에서는
내 저축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한 차로 바꿨고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과 예은이를 데리고 교회로 나들이를 갔다. 예은이는 이미 초등학생이 되었다. 똑똑하고 밝아서 반의 임원이었다. 벽에는 온통 상장이 붙어 있었다. 아이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자 위안이었다. 나의 세계는 단순하고 바빴지만 햇살과 질서로 가득했다. 그리고 박씨 집안, 내 기억 속에서 이미 차단해버린 그 이름이 어느 평범한 오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내 삶에 끼어들었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었지만 화면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켜졌다. 낯선 번호였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복도 창가로 가서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편에서 매우 익숙하면서도 낯선 피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훈이었다. 서연아, 나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힘주어졌다.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는 매우 냉담했다. 마치 상관없는 영업사원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내 냉담함에 상처받은 듯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심호흡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잠김과 약간의 애원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우리 엄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나는 멍해졌다. 반신불수가 되셨고 말씀도 잘 못하셔. 지금 재활병원에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댔다.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김영애, 내 인생에서 수많은 풍파를 일으켰던 그 여자. 내 코를 가리키며 못된 것이라고 욕했던 그 여자. 그렇게 쓰러져 버렸다. 내 마음속에는 미움도 동정도 없었다. 단지 텅 빈 공허함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냉정하게 묻는 소리를 들었다. 나한테 전화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엄마가 요즘 정신이 드실 때마다 계속 예은이 이름을 부르셔. 박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간절함이 가득했다. 내가 당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 내가 당신과 아이를 볼 면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면 병세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 서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할게. 예은이 데리고 병원에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응? 나는 침묵했다. 복도 창밖으로는 도시의 황혼 무렵에 분주한 차량 행렬이 보였다. 번화하고 소란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마치 그 싸늘했던 설다음 날 아침으로 다시 끌려 들어간 것 같았다. 또 부탁할게. 또 그분을 위해서. 역사는 황당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듯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는 차갑게 반문했다. 박지훈, 당신 잊었어? 예전에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 어머니가 예은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분은 두 살배기 아이까지 인질로 삼아 나를 협박했던 사람이야. 이제 와서 아프니까 손녀가 보고 싶다고? 알아. 다 우리 잘못이야.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무력감이 가득했다. 서연아, 내가 당신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단지 엄마가 한을 품고 돌아가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 한은 그분 스스로 만든 거야. 알아. 하지만 예은이는 결국 그분의 친손녀잖아. 혈연은 끊을 수 없는 거잖아. 그는 흥분했다. 나는 냉소했다. 이제 와서 혈연을 생각해? 예전에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는 왜 혈연을 생각하지 않았지? 나는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바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예은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이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며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켰다.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할까? 김영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녀가 나에게 준 상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 딸이 한때 자신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었던 사람을 마주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지 않는다면 박지훈의 말처럼 혈연은 끊을 수 없다.
예은이가 커서 언젠가 자신에게 위독한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과거의 원한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만남을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의 엄마를 비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나는 나의 과거 때문에 딸의 미래에 후회나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심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예은이에 관한 문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아빠는 이야기를 듣고 젓가락을 식탁에 세게 내려놓으셨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절대 안 돼. 그 늙은이가 죽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어. 예전에 그 여자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예은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한마디 하면 우리가 꼬리치며 달려가서 소원을 들어줘야 해? 어림없는 소리? 엄마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엄마는 내 그릇에 반찬을 하나 놔주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아빠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지. 하지만 엄마는 화제를 바꾸어 나를 보았다. 이 일을 예은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예은이가 지금 7살이니까 이제 뭘 좀 알 나이야. 가고 안 가고가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만약 우리가 막는다면 이 일이 아이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을 수도 있어. 만약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작별의 형식으로 그런 친척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일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면 아이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 물론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결정은 전적으로 네게 달렸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 엄마는 너를 지지할 거야. 우리는 단지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 일이 예은이에게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엄마의 말씀이 나를 깨우쳤다. 그래, 나는 내 감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은이를 위해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 나는 예은이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타협도 용서도 아니다. 이것은 내 딸의 인생에 작별과 내려놓음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 예전의 가정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완전히 끝을 맺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박지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방문에 동의했다. 나는 내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병원 병실에서만 만난다.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는다. 둘째, 우리 네 사람만 있는다. 셋째, 방문이 끝나면 이로써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다시는 얽히지 않는다. 박지훈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주말 오후 나는 예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가기 전에 나는 예은이와 아주 긴 대화를 나눴다. 나는 우리가 아픈 친척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은 아빠의 엄마, 즉 예은이의 할머니라고. 나는 과거의 원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단지 할머니가 예전에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을 해서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지만 지금은 많이 아프셔서 예은이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다. 예은아, 너는 그냥 할머니를 보기만 해도 되고 아니면 몇 마디 말을 해도 돼. 무서워할 필요 없어.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 거야. 우리가 할머니를 보러 가는 건 우리가 과거를 용서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예의 바른 아이들이기 때문이야. 아픈 어른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존중을 보여줘야 해. 할머니를 보고 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생활을 계속할 거야. 알겠지? 예은이는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착하게도 엄마, 저 엄마 말 들을게요 라고 말했다. 병원에는 소독약 냄새가 자욱했다. 억압되고 무거웠다. 재활병원 병실에서 나는 김영희를 보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몸에는 각종 튜브가 꽂혀 있었다. 한때 그토록 기세등등하고 떼를 쓰던 여인이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빛은 흐릿했다. 입은 비뚤어져 있었고 입가에서는 침이 흘렀다. 반쪽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고 증오하게 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단지 병마에 시달리는 곧 죽음을 앞둔 노인일 뿐이었다. 박지훈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늙고 초췌해 보였다.
머리카락은 절반 이상이 하얗게 새었고 눈의 빛도 다 사라져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우는 것보다 더 못한 미소를 지었다. 김영희의 흐릿한 눈동자가 움직여 예은이에게 멎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흐으하는 소리가 나왔고 감정이 격해졌다. 움직일 수 있는 한쪽 손이 발버둥치며 들어 올리려 했다. 예은이는 무의식적으로 내 뒤로 숨었다.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꽉 잡았다.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격려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예은이를 데리고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나는 예은이에게 가르쳐 주었다. 예은이는 침대에 누운 낯선 노인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라고 불렀다. 이 할머니라는 소리를 듣자 김영희의 흐릿한 눈에서 갑자기 두 줄기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입이 힘겹게 벌어졌다. 다쳤다 하며 무슨 말을 하려는 듯했지만 조리 없는 단음만 나올 뿐이었다. 움직일 수 있는 손이 떨며 침대 협탁 위에 낡은 헝겊 호랑이를 가리켰다. 박지훈이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그 헝겊 호랑이를 집어 예은이에게 건넸다. 목소리가 메었다. 예은아, 이거 할머니가 네가 태어났을 때 직접 만들어주신 거야. 할머니가 계속 간직하고 계셨어. 나는 그 바느질이 서툰 헝겊 호랑이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나는 그녀에게도 아주 잠깐의 따뜻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단지 그 따뜻함이 날마다 계속되는 각박함과 계산 속에서 이미 다 닳아 없어졌을 뿐이다. 예은이는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작은 손을 내밀어 그 헝겊 호랑이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희의 눈물은 더욱 심하게 흘렀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도 더욱 다급해졌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일까? 아니면 불만일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15분이 금방 지나갔다. 나는 예은이의 손을 잡았다. 자, 이제 가야 해.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예은이는 예의 바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망설임은 없었다. 서연아, 박지훈이 쫓아나와 복도에서 나를 불렀다. 고마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나는 그를 보았다. 당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도 아니야. 내 딸을 위해서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나는 경계하며 물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전해주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이건 우리 박 씨 집안이 당신한테 빚진 거라고.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사본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등기부등본의 이름은 박민준이었다. 바로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계약금 대부분을 내주셨던 그 아파트였다. 나는 그 편지를 펼쳤다. 시아버지 박상훈이 쓴 것이었다. 글씨가 떨리고 있었다. 편지에서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우리가 이혼한 후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김영희가 쓰러진 후 박민준이 밖에서 큰 도박 빚을 졌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빚을 갚고 김영희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그들은 이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나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죄스럽다고 느꼈다. 아파트를 팔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 당시 우리 집안이 냈던 지분과 그동안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계산했다고 한다. 그는 내가 박씨 집안의 돈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돈과 그들의 모든 저축을 합쳐 신탁 펀드에 가입했다고 했다. 수혜자는 예은이었다. 그 펀드는 예은이가 만 18세 성인이 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썼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나는 평생을 나약하게 살면서 너에게 공평함을 찾아주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너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단지 예은이가 우리를 미워하게만 하지 말아다오. 나는 그 편지를 쥐고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늦은 사과와 보상이 과거의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한 아버지가 가정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작은 발버둥과 책임감을 볼 수 있었다. 아파트, 팔았어? 나는 물었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어두웠다. 팔았어. 민준이 빚 갚고 엄마 입원비 내고 나니 남은 게 거의 없어. 아버지는 지금 작은 집에서 월세로 사시는데 건강도 좋지 않으셔. 나는 직장 그만두고 지금 병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엄마 돌보고 있어. 한때 그 번듯했던 작은 가정이 이제는 정말로 풍비박산 나 있었다. 나는 편지와 등기부등본 사본을 챙겼다. 그에게 말했다. 알았어. 아버님의 마음은 예은이를 대신해서 받을게. 하지만 돈은 당신들 박씨 집안의 일이야. 나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아버님께 전해. 나는 예은이에게 누구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 없어. 아이는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랄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돌아섰다. 이번에는 박지훈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예은이를 데리고 병원의 긴 복도를 걸었다. 출구의 밝은 빛을 향해 등 뒤의 모든 것이 점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이번이야말로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방문 후 약 반년이 지나 김영희가 세상을 떠났다. 박지훈이 나에게 문자 메시지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나는 가지 않았다. 예은이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 개인적인 이름으로 화환 하나를 보냈다. 세상을 떠난 생명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또 한 해가 지나 시아버지 박상훈도 세상을 떠났다. 어느 겨울밤 잠결에 평온하게 돌아가셨다고 한다. 박씨 집안은 이제 박지훈과 박민준 형제만 남았다. 박민준은 밖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정처 없이 지낸다고 들었다. 나와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그리고 박지훈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후 이 도시를 떠나 남쪽으로 갔다고 한다. 그는 가끔 예은이에게 책과 선물을 보내왔다. 나는 막지 않았다.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예은이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나와 그는 부부에서 원수로, 그리고 이제는 가장 익숙한 낯선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예은이의 부모, 단지 그뿐이었다. 우리의 통화는 언제나 아이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예의 바르고 객관적이고 멀었다. 시간은 최고의 약이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원망도 희석시켰다. 예은이가 12살이 되던 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아이는 모범생 상장을 들고 졸업식에서 우수학생 대표로 발표를 했다. 나는 객석에 앉아 스포트라이트 아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유창하게 말하는 작은 소녀, 내 딸을 보며 눈시울이 또다시 뜨거워졌다. 지난 세월의 모든 고생과 헌신이 이 순간 끝없는 달콤함으로 변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우리는 교문에서 뜻밖의 박지훈을 만났다. 그는 큰 나무 아래 서 있었다. 몇 년 전 영상통화에서 봤을 때보다 더 검고 야위었지만 눈빛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아빠, 예은이가 놀라 외치며 달려갔다. 예은아 축하해. 박지훈은 꽃을 아이에게 건네며 절제되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출장 왔다가 마침 오늘 네가 졸업한다고 해서 와봤어. 나는 이것이 마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고마워. 나는 평온하게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분위기는 조금 미묘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다. 예은이는 제잘제잘 학교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박지훈은 진지하게 들으며 때때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들 부녀의 교감을 바라보았다. 식사 후 박지훈은 기차를 타러 가야 했다. 역 앞에서 그는 예은이에게 말했다. 예은아, 아빠 이제 가야 해.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해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아 고마워. 예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는 아이 스스로가 훌륭한 거야. 내가 말했다.
그는 웃었다. 눈에는 후련함과 감출 수 없는 쓸쓸함이 있었다. 그럼 갈게. 그는 손을 흔들고 개찰구로 들어섰다. 뒷모습은 조금 쓸쓸했지만 발걸음은 매우 단호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가 마침내 그 가정의 폐허 속에서 걸어나와 독립적이고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그 대가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은이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엄마는 아직도 아빠랑 그 가족들을 미워해? 나는 운전을 하며 앞길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안 미워해. 그럼 용서한 거야? 그것도 아니야. 나는 웃으며 딸에게 말했. 예은아, 그거 아니? 인생은 때때로 집 한 채와 같아. 어떤 사람, 어떤 일은 그 집 안의 쓰레기와 같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치우는 거지. 그 쓰레기 더미를 계속 쳐다보면서 저걸 미워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해야 하나, 고민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창문을 활짝 열어 햇살이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꽃을 심으면 너는 알게 될 거야. 그 쓰레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집을 더럽힐 수도 없고 내 기분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니까. 엄마는 지금 엄마의 이 집이 정말 좋아. 예은이는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는 내 어깨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도 우리 집이 좋아.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나올 뻔했다. 그래. 나는 마침내 내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창밖은 햇살이 눈부시게 좋았다.